혹시 어젯밤에도 친구의 끝도 없는 하소연을 들어주느라 잠을 설치셨습니까? 휴일을 망치고 돌아오는 길에 밀려오는 그 허탈함은 당신이 착해서가 아니라 어리석어서 생기는 감정일 뿐입니다. 남의 감정 쓰레기통 노릇을 자처하며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는 당신의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백년 사랑방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남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행위는 자기 영혼을 갉아먹는 자학행위입니다. 많은 이들이 들어주는 것이 미덕이라 착각하지만 그것은 오만일 뿐입니다. 인간은 원래 자기 고통만 크게 느끼고 타인의 친절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인간은 본래 혼자이며 타인에게 감정의 배설을 요구하는 자들은 당신의 안녕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쓰레기를 대신 치워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만 더러워질 뿐입니다. 두 번째, 주말에 고독을 파괴하는 자는 당신의 친구가 아니라 적입니다. 주말마다 불러내어 자기 신세 한탄을 늘어놓는 자들은 당신을 존중해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혼자 있음을 견디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들이 당신을 이용해 자기 결핍을 채우려는 짓입니다. 인간 본성은 타인의 에너지를 빨아들여 자기 위안을 삼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름에 응하는 것은 당신의 자유를 스스로 헌납하는 꼴입니다. 당장 연락을 끊고 방문을 걸어 잠그십시오. 세 번째,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야 도태되지 않는다는 강박은 노예의 근성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단언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과 어울려봤자 남는 것은 비굴한 타협과 소음뿐입니다. 고독은 비참한 것이 아니라 오직 품격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고귀한 특권입니다. 홀로 서는 법을 배우십시오. 네 번째,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인생을 망치는 가장 큰 덫입니다. 거절하지 못해 끌려다니는 당신의 모습은 선함이 아니라 비겁함의 증거입니다. 인간들은 만만한 사람을 보면 고마워하기보다 더 이용하려 드는 비열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하소연을 다 들어준다고 해서 그들이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할 리 없습니다. 오히려 뒤돌아서면 당신을 우습게 여길 것이 뻔합니다. 차라리 냉정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당신의 시간을 사수하십시오. 다섯 번째, 관계의 양보다 질을 따지는 것은 헛된 희망에 불과합니다. 애초에 인간관계에서 질적인 만족을 찾으려는 시도 자체가 오류입니다. 모든 인간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며 타인과의 대화는 자기 자랑 아니면 신세 한탄으로 점철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무의미한 소모전에 주말을 바치는 것은 인생이라는 귀한 자본을 쓰레기통에 던지는 행위입니다. 관계의 끈을 느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잘라내어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여섯 번째, 침묵은 당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상대의 말에 일일이 대꾸하고 공감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공감은 상대방에게 더 큰 배설의 기회를 줄 뿐이며 결국 당신의 기만 속 빼놓게 됩니다. 인간의 혀는 남을 위로하기보다 자기 합리화를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굳이 그 지저분한 변명들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관심이야말로 무례한 세상에 대항하는 가장 품격 있는 복수입니다. 읽고 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일곱 번째, 진정한 평안은 타인의 입이 아니라 당신의 고요함 속에 있습니다. 남의 사정을 다 알아야 하고 내 사정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모든 불행의 시작입니다. 군중 속의 고독보다 혼자만의 고요함이 100배 1000배 낫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타인과 어울리려는 욕구가 클수록 그 영혼은 가난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그만 남의 인생에서 퇴장하고 당신의 인생으로 돌아오십시오. 혼자 있는 방 안의 공기가 세상 그 어떤 대화보다 당신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더 깊은 지혜의 숲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앞뒤 꽉 막힌 사람을 설득하려는 그 무모한 시도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벽과 대화하는 것은 고행이 아니라 자학일 뿐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인간을 설득할 수 있다는 믿음 자체가
당신의 오만입니다.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 편향의 덩어리입니다. 그라시안이 경고했듯 어리석은 자와 논쟁하는 순간 당신의 수준도 그 천박한 바닥까지 추락합니다. 논리를 들이밀지 마십시오. 무식한 자에게 논리는 공격일 뿐이며 그는 더 사납게 당신을 물어뜯을 것입니다. 두 번째, 무지한 자의 고집은 생존 본능이지 신념이 아닙니다. 모임에서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자들은 사실 내면이 텅 비어있는 겁쟁이들입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드는 가련한 짐승에 불과합니다. 인간 본성은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기보다 상대의 입을 막는데 더 큰 쾌감을 느낍니다. 그런 자와 기싸움을 하는 것은 돼지와 진흙탕에서 구르는 짓입니다. 결국 당신의 옷만 더러워질 뿐입니다. 세 번째,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고도의 심리적 우월함입니다. 상대의 억지에 입을 닫는 것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종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라시안의 가르침처럼 어리석은 자와의 논쟁을 피하는 것이 당신의 품격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이 입을 닫는 순간 상대는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꼴이 됩니다. 그 당혹감을 즐기십시오. 대꾸하지 않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매질입니다. 네 번째, 지혜를 나누려는 친절이 당신의 인생을 꼬이게 만듭니다. 좋은 의도로 충고하고 바로잡아 주려는 노력이 상대에게는 잘난 척으로 비칠 뿐입니다. 인간은 원래 가르치려 드는 자를 본능적으로 증오합니다. 상대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서 얻는 것은 찰나의 승리감과 평생의 원수뿐입니다. 그가 벼랑 끝으로 걸어간다면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것이 그가 선택한 운명이고 당신이 간섭할 영역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웃으며 자리를 피하는 자가 최후의 승자입니다. 끝까지 논쟁에서 결론을 내려는 태도는 하수들의 방식입니다. 고수는 허허 웃으며 상대의 무식을 방치한 채 우아하게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인간의 뇌는 감정이 앞서면 이성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흥분한 자와는 어떤 합의도 도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혈압을 올리면서까지 타인을 교화시키려 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건강이 그자의 무식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여섯 번째, 무식한 자를 설득하려는 시간은 영원히 돌려받지 못할 손실입니다. 그 아까운 시간을 쓰레기 같은 대화에 낭비하는 것은 인생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세상에는 당신의 깊은 내면을 이해해줄 고결한 고독이 널려 있습니다. 굳이 시장바닥 같은 소음에 귀를 내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지식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을 쓸 곳과 안 쓸 곳을 구분하는 안목입니다. 입을 닫고 당신의 에너지를 비축하십시오. 일곱 번째, 품격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참는 손에서 완성됩니다. 말하고 싶은 욕구를 억누르고 상대의 어리석음을 관전하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라시아는 현명한 자는 어리석은 자를 거울로 삼아 자신의 허물을 살핀다고 했습니다. 저렇게 늙지 말아야겠다는 다짐 하나면 그 모임의 성과는 충분합니다. 더 이상 설득이라는 미명 아래 당신의 귀한 영혼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인생이 충분히 편해지겠지만 더 근본적인 인간 본성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숨 한번 고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한 통 없는 자식 놈들 때문에 가슴 아리하는 당신의 그 비참한 미련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에게 기대를 거는 것은 고리대 금업자에게 원금을 돌려받으려 애쓰는 미친 짓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을 키운 공덕으로 노후의 효도를 담보받으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인간은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당장의 안락을 우선시하는 망각의 동물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처럼 자식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각자의 업보는 각자가 짊어지는 것이며 당신의 노후를 자식의 양심에 맡기는 것만큼 위험한 도박은 없습니다. 두 번째, 효도는 지갑에서 나오고 존경은 당신의 잔고에서 시작됩니다. 명절이나 생일에도 연락 한 통 없는 자식들을 탓해봐야 당신의 입만 아픕니다. 인간 본성은 배부른 사자가 더 이상 사냥하지 않듯 이미 받을 것을 다 받은 자식은 부모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붓다는 집착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 했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그 돈을 당신의 안락을 위해 쓰십시오. 돈을 쥐고 있어야 자식도 당신을 우러러보는 척이라도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식은 잠시 머물다 가는 빌려온 손님일 뿐입니다. 내 몸을 빌려 세상에 나왔다고 해서 당신의 소유물이라 생각하는 오만을 버리십시오.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로 태어나 각자의 이기심을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당신이 헌신했다고 해서 자식이 보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서운함은 기대에서 오고 기대는 필연적으로 고통을 낳습니다. 손님을 대하듯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당신의 정신 건강에 유익합니다. 네 번째, 연락 없는 자식을 기다리며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는 것은 자기 학대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자식의 반응에 구걸하며 보내기에는 남은 시간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인간은 원래 자기 필요가 없으면 부모조차 귀찮게 여기는 존재입니다. 그런 비정한 본성을 탓하기보다 당신의 관심을 외부에서 내부로 돌리십시오. 자식이 아닌 당신의 취미와 당신의 건강에 몰두하는 것이 진정한 노후의 처세술입니다. 다섯 번째, 지갑을 닫고 당신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재테크입니다. 자식의 사업 자금이나 결혼 자금으로 노후 자금을 털어넣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입니다. 인간은 결핍이 생겨야 비로소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당신이 풍족하게 베풀수록 자식은 당신의 희생을 당연한 권리로 여길 뿐입니다. 이제는 냉정하게 문을 닫고 당신의 통장 잔고를 지키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보디가드입니다. 여섯 번째, 고독한 노후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품격 있는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식과 북적이며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십시오. 붓다는 홀로 행하고 게으르지 말며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독립을 선언하십시오.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고 당당한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서운함을 분노로 표출하지 말고 무관심으로 승화시키십시오.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 서운함을 토로하는 것은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짓입니다. 인간은 감정의 호소보다 침묵의 위험에 더 큰 압박을 느낍니다. 연락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 고요함을 즐기십시오. 당신이 먼저 자식을 찾지 않을 때 비로소 관계의 주도권은 당신에게 넘어옵니다. 자, 수만 번 고르시고 이 냉혹한 진실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여기서 멈추지 말고 다음 지혜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부 사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속내를 다 보여주다 뒤통수 맞는 당신의 어리석음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치명적인 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부부라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은 순진함을 넘어 멍청한 짓입니다. 인간은 상대의 약점을 잡았을 때 그것을 위로하기보다 자기 우월감을 확인하는 도구로 삼는 비열한 본성이 있습니다. 한비자의 말처럼 군주가 신하에게 속내를 보이면 권위가 무너지는 법입니다. 가정이라는 왕국에서도 당신의 패를 다 보여주는 순간 당신은 통제권을 잃고 노예로 전락할 뿐입니다. 두 번째, 당신의 치부는 언젠가 반드시 비수가 되어 돌아옵니다. 화기애애할 때 털어놓은 과거의 실수나 약점이 부부싸움의 현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살상 무기로 변합니다. 인간 본성은 갈등 상황에서 상대의 가장 아픈 곳을 찔러 승리하려는 잔인함을 감추고 있습니다. 다 보여주면 우스워집니다. 당신의 고결함을 지키고 싶다면 입을 무겁게 닫으십시오. 비밀이 없는 인간은 매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방어력조차 없는 성벽과 같습니다. 세 번째, 권위는 신비로움과 적당한 거리감에서 나옵니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순간 당신에 대한 신비감은 사라지고 경멸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한비자는 통치자가 속마음을 감추어야 신하들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배우자 역시 당신을 다 파악했다고 믿는 순간 당신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고 당신만의 영역을 남겨두십시오. 그것이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네 번째, 솔직함이 미덕이라는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솔직함은 종종 무례함과 무책임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인간은 타인의 진실을 감당할 만큼 그릇이 크지 않습니다. 당신의 어두운 면을 배우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신뢰가 아니라 감정적 쓰레기를 투척하는 행위입니다. 스스로 감당해야 할 짐은 끝까지 혼자 짊어지십시오. 침묵하며 견디는 모습에서 진정한 어른의 품격이 배어나옵니다. 다섯 번째, 경제적 헤게모니와 심리적 독립을 동시에 거머쥐어야 합니다. 내 주머니 사정과 마음의 행로를 낱낱이 보고하는 순간 당신의 자유는 종말을 고합니다. 인간은 상대가 나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지배하려 드는 본능이 있습니다. 적당한 비자금과 나만의 취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는 계획을 가지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배우자가 궁금해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권력의 핵심입니다. 여섯 번째, 지나온 세월이 모든 것을 용서해 줄 거라 믿지 마십시오.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라도 속마음은 평생 알 수 없는 법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조석변개하며 상황에 따라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됩니다. 한 비자는 인간관계를 이익의 관점에서 냉철하게 분석했습니다. 부부관계 또한 서로의 필요에 의해 유지되는 계약관계임을 잊지 마십시오. 감정에 취해 무장해제하는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일곱 번째,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막인 신비주의를 고수하십시오. 모든 것을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가정을 평화롭게 유지하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다 아는 사이라는 안일함이 무례를 낳고 무례가 쌓여 멸시를 낳습니다. 입을 닫고 눈빛으로만 말하십시오. 당신이 침묵할 때 배우자는 당신을 다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수만 번 고르십시오. 이 정도면 당신이 왜 그토록 무시당하며 살았는지 답이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인간 본성의 바닥을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 무리하게 지갑을 열고 비위를 맞추는 당신의 비겁한 노예 근성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남의 시선에 목매는 자는 제 발로 감옥에 들어간 죄수와 같습니다. 모임에서 꼰대 소리를 듣기 싫어 억지로 밥값을 내고 허허거리는 당신의 모습은 품격이 아니라 비굴함의 증거입니다. 인간은 타인을 평가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비열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픽테토스가 설파했듯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생각에 휘둘리는 것은 제 인생을 남에게 저당 잡힌 노예의 삶일 뿐입니다. 두 번째,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것이 인간이라는 짐승의 민낯입니다. 당신이 무리해서 베푸는 호의를 상대는 당신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만만해서 받는 것이라 여깁니다. 인간 본성은 공짜 밥을 얻어먹으면서도 뒤돌아서면 그 사람의 결점을 찾아내어 씹어대는 법입니다. 억지로 지갑을 열지 마십시오. 당신의 돈만 날리고 평판은 평판대로 깎이는 가장 멍청한 짓입니다. 세 번째, 욕먹을 용기가 없는 자는 평생 남의 눈치만 보다가 명을 다하게 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오롯이 그들의 영역이지 당신이 참견할 일이 아닙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달린 일과 우리에게 달리지 않은 일을 구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타인의 평판은 당신의 손을 떠난 일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꼰대라 부르든 구두쇠라 부르든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여기십시오. 네 번째, 없어 보일까봐 허세를 부리는 순간 당신의 밑바닥이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진짜 부자와 진짜 어른은 남에게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과시하는 자의 불안을 알아챕니다. 당신이 무리해서 비위를 맞출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존경하기보다 이용할 가치가 있는 도구로 취급할 뿐입니다. 미움받아도 당당하게 행동하십시오. 그 당당함이 비싼 술값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위험을 만들어냅니다. 다섯 번째, 칭찬에 기뻐하고 비난에 슬퍼하는 감정의 널뛰기를 멈추십시오. 타인의 칭찬은 독이 든 성배와 같아서 한번 맞들리면 평생 그들의 비위를 맞춰야 하는 노예가 됩니다. 인간의 혀는 상황에 따라 간사하게 움직입니다. 오늘 당신을 치켜세우던 입이 내일은 당신을 깎아내릴 것입니다. 타인의 입술에 당신의 행복을 맡기는 어리석음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여섯 번째,
진정한 어른의 실력은 거절의 단호함에서 나옵니다. 무리한 부탁이나 원치 않는 모임에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십시오. 인간은 만만한 자의 100마디 말보다 단호한 자의 한마디 침묵에 더 큰 권위를 느낍니다.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처럼 내면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세상 그 어떤 평판보다 중요합니다. 거절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시간을 사수하고 영혼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7번째, 남의 시선이라는 껍데기를 벗겨내야 비로소 당신의 알맹이가 보입니다. 남들 보기에 좋은 삶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편안한 삶을 선택하십시오. 5060의 나이는 타인에게 박수받기 위해 무대에 서는 시기가 아니라 무대 뒤로 내려와 고요를 즐겨야 하는 시기입니다. 꼰대 소리를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통장과 당신의 평안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승리입니다. 자, 숨 한 번 고르시고 이 차가운 진실을 삼키십시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인간의 위선을 파헤치러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친절을 베풀었더니 오히려 무례하게 선을 넘는 인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호의를 무시로 갚는 자들은 인간이 아니라 사냥꾼의 본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잘해주면 보답하려는 마음보다 얼마나 더 빼앗을 수 있을까를 계산하는 것이 비열한 인간 본성입니다. 마키아벨리가 경고했듯 사랑받기보다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만만해 보이는 순간 당신은 사냥터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더 이상 웃음으로 비위를 맞추지 마십시오. 두 번째, 무례한 인간에게 말대꾸를 하는 것은 당신의 귀한 에너지를 쓰레기통에 쏟아붓는 짓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즐기며 당신의 감정을 휘두르려 할 뿐입니다. 인간은 원래 강자에게는 굴복하고 약자에게는 잔인해지는 습성이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가르침처럼 당신이 만만하지 않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려 들지 마십시오. 무지한 자에게 논리는 사치일 뿐입니다. 세 번째, 차가운 무관심은 칼보다 날카로운 복수입니다. 무시당했을 때 화를 내는 것은 상대에게 당신의 약점을 노출하는 꼴입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투명 인간 취급을 하십시오. 상대가 선을 넘을 때 싸늘하게 돌아서는 뒷모습이 100마디 욕설보다 더 큰 타격을 줍니다. 인간은 자기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공포를 느끼고 예의를 갖추는 척이라도 합니다. 네 번째, 착한 사람 증후군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암세포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려는 강박은 결국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하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무례한 인간에게는 단호하게 칼을 휘둘러야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자비로워 보이려다 질서를 잃는 것보다 엄격함을 유지하는 것이 더 큰 자비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자에게는 가차없는 단호함을 보여주십시오. 다섯 번째, 관계의 주도권은 더 적게 아쉬운 사람이 쥐게 되어 있습니다. 무례한 지인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당신의 태도가 그를 괴물로 만든 것입니다. 인간은 상대가 나를 떠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 가장 잔인해집니다. 오늘 당장 그 인연을 잘라내도 내 인생에 아무 지장이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십시오. 당신이 당당해질 때 비로소 무례한 인간들은 당신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 품격 있는 무시가 당신의 위엄을 완성합니다. 상스러운 말에는 침묵으로 대처하고 몰상식한 행동에는 싸늘한 미소로 화답하십시오. 마키아벨리는 인간은 사소한 원한에는 복수하려 들지만 거대한 타격에는 압도되어 복수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설프게 대응하지 말고 상종할 가치조차 없다는 압도적인 거리감을 두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처세입니다. 일곱 번째,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당신의 단호함에서 결정됩니다. 무례한 인간들에게 감정 소모를 하느라 당신의 소중한 밤을 망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인생에 스쳐 지나가는 소음일 뿐입니다. 마키아벨리의 말처럼 만만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냉철하고 단호한 태도로 당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당신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숨 한 번 고르시고
더 깊은 지혜의 숲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당신이 왜 그동안 무시당했는지 충분히 깨달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어서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돈과 인간관계의 냉혹한 본질입니다. 첫 번째, 돈 빌려달라는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인연의 유효기간은 끝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의리 때문에 고민하지만 돈을 요구하는 자는 이미 당신과의 관계를 대등한 인격체가 아닌 이용가치가 있는 먹잇감으로 정의한 것입니다. 인간 본성은 돈 앞에서는 우정도 신의도 가차없이 내던지는 법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인간관계는 불과 같아서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당신의 전 재산과 영혼이 타버릴 뿐입니다. 두 번째, 미안해서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남에게 상납하는 비겁한 변명입니다. 당신이 돈을 빌려주는 순간 당신은 채권자가 아니라 빌린 돈을 구걸하러 다녀야 할 노예가 됩니다. 인간은 빌릴 때는 엎드리지만 갚을 때가 되면 돌변하여 당신을 원망하는 간사한 짐승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이기심은 무한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돈 없다고 딱 잘라 말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기제입니다. 세 번째, 거절해서 떠날 사람이라면 어차피 곁에 둘 가치조차 없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당신의 경제적 사정을 담보로 협박하지 않습니다. 돈을 안 빌려준다고 화를 내거나 연락을 끊는 자는 당신의 지갑을 사랑했을 뿐 당신이라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이런 가짜 인연을 정리하는 데 돈 한 푼 안 들었으니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네 번째, 당신의 노후 자금은 당신의 생명줄이지 타인의 구호 자금이 아닙니다. 5060의 나이에 잃어버린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간은 남의 고통보다 자기 손가락의 가시를 더 크게 느끼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굶주릴 때 돈을 빌려간 그 친구가 당신을 먹여 살릴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비유처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당신의 가시를 세워 당신을 보호하십시오. 다섯 번째, 빌려준 돈은 줄 때부터 버린 돈이라 생각하라는 말은 패배자의 자기 위안일 뿐입니다. 애초에 버려야 할 돈이라면 당신 자신과 당신의 가족을 위해 쓰십시오. 생판남이나 다름없는 인간의 허영과 실수를 왜 당신의 피땀 어린 자본으로 메워줘야 합니까? 인간 본성은 남의 희생을 발판 삼아 일어서려는 파렴치함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 비열한 연극에 관객으로 참여하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 차단은 무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신속한 집행입니다. 돈 빌려달라는 연락이 오면 구구절절 사정을 설명하지 마십시오. 설명하는 순간 상대는 당신의 빈틈을 찾아 파고들 것입니다. 그냥 없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상대가 집요하게 굴면 당장 차단하십시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고독을 사랑하며 불필요한 소음을 제거하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결국 당신 곁에 남는 것은 당신의 통장 잔고와 당신의 건강뿐입니다. 자식도 친구도 돈 없는 당신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의 온도는 당신의 재력에 따라 결정된다는 차가운 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너무 멀면 춥지만 너무 가까우면 화상을 입습니다. 오늘 당신의 부탁을 거절한 것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최종 마무리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당신의 밤을 지켜주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백년 사랑방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